굳이 영끌이 아니더라도 지금 집 사면은 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맨날 뭐 부동산으로 공급 부족이니 전세가 상승이니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유동성 장세니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왜 망하는지 부동산적으로는 이야기 많이 해드렸으니까 경제적으로 한번 봅시다. 빠슝 이분께서 인플레가 오니까 무조건 내 집 마련하라. 저금리 기조 속 자산 인플레이션 방어, 우선적으로 내 집 마련. 왜? 인플레이션이란 게 뭔데? 화폐 가치 하락이죠.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은 완전히 틀린 말이라는 거죠.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게 실물 가치 상승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가 이제 8,000원의 가치밖에 못한다. 그만큼 실물 가치는 1억짜리가 1억 2,500이 되겠죠. 1억 2,500만 원을 들여야 그 전에 1억의 가치랑 동등한 화폐 가치를 띄우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서 화폐 가치 하락이고 실물 가치 상승이니까 부동산 상승이다. 자, 이게 언제 맞는 말이냐? 거품이 없을 때. 근데 분명히 저금리 기조 속이라고 그랬어요. 저금리는 항상 거품이 끼어있죠. 금리가 낮으니까 대출은 늘고 예금은 줄어요. 은행권에 자금이 줄어들죠. 사람들이 은행에 돈 안 넣어놓는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산시장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무리해서 대출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자산시장에 거품이 끼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저금리가 끝나버린다. 그렇다면은 자산시장 거품은 빠진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냐? 저 말이 맞다면. 자, 인플레이션 오고 있죠, 지금. 자, 경상흑자 80억 달러 지금 서비스 수지 75개월 만에 흑자 전환됐어요. 경상수지 회복되고 있는 걸로 보이죠. 전년 대비로 좀 줄긴 했어도 안 나오던 서비스까지도 슬슬 흑자로 바뀌고 있다. 여기에 물가상승률 최대래요.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는 게 인플레이션이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코로나 때문에 뚝 떨어졌다가 쭉 회복되는 듯 하다가 뭐 2차 터지고 막 3차 터지고 그러다가 결국 지금 꾸준히 회복 중이죠. 우리나라는 아시아 중에서 빠른 물가 상승률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물가가 빨리 상승할 거다. 왜냐면 코로나 대처 잘 했으니까. 얼마 전에 하도 코로나 대처마저도 까고 싶어서 보궐선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영국에는 백신 접종하고 면역 생겼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면역 안 생겼다. 이런 기사 쓰니까 영국에서 빡쳐가지고 장난하냐, 우리 면역이고 뭐고 지금 죽겠는데 너네 나라 왜 잘하고 있는데 왜 기자들이 너네 나라 까고 있냐, 너네 나라가 훨씬 더 잘하고 있는데 영국 교수가 바로 반박을 냈잖아요. 그만큼 대처는 잘 되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빨리 올라갈 것이다. 자, 물가 상승률이 빨리 올라간다는 거, 그렇다면은 대단하신 그 빠슝님처럼 실물가치 상승, 화폐가치 하락, 집값 상승 이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감정원이 2003년 11월부터 했는데 제가 서울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물가 상승률 보통 1년 단위로 하니까 매매가격 상승률도 똑같이 1년 단위로 뽑았어요. 전년 대비 얼마나 올랐나, 매매가격 지수로. 그리고 기준금리를 표를 내봤다. 그랬더니 물가가 떨어지니까 집값이 폭등하죠. 근데 물가가 상승하니까 집값이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떨어지는 구간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올라가니까 떨어지고, 이때는 워낙 심각하니까 매수심이 완전히 꺾였으니까 계속 떨어지죠. 계속 떨어지니까 결국엔 다시 오른다. 그러다가 물가 잠깐 오르니까 또 떨어져요. 물가 떨어지니까 오르고, 대부분 반비례 하고 있죠. 이쯤 되면 마이너스니까 지금. 자, 그렇다면 기준금리가 물가에 영향을 받죠. 물가 떨어지면서 금리 같이 떨어지죠. 물가 상승하니까 금리 그 뒤에 따라서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다 물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기준금리 차근차근 낮추죠. 물가 올라가니까 금리 차근차근 올리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물가 쭉쭉 떨어지니까 금리 어쩔 수 없이 다시 낮췄다. 물가가 상승하면 금리가 상승하고, 그래서 물가랑 아파트 매매 가격은 반대로 흘러간다. 그래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 경기가 침체했어요. 물가가 떨어지죠. 경기 침체했는데 물가가 오를 수가 없죠. 돈이 안 도는데. 돈을 많이 찍어내야지 화폐 가치 하락이 아니에요. 돈이 많이 찍어내야 유동성 장세가 아니고, 돈이 많이 돌아야 유동성 장세고 화폐 가치가 하락되는 거죠. 10만 원을 찍더라도 10번 돌아서 100만 원의 가치를 하면은 찍은 돈이 아니라 이게 유동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20만 원을 찍더라도 돈이 안 돌아서 2번밖에 안 돌아서 40만 원이다. 그렇다면은 10만 원 찍을 때가 20만 원 찍을 때보다 유동성이 훨씬 더 풍부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나타내는 것이 통화승수와 화폐 유통속도죠. 자, 그래서 물가가 하락되죠. 하락되면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시중에 돈이 돌도록 만들기 위해서 돈을 풀기도 하고. 근데 돈을 풀면은 이거 나중에 회수해야 되는데 되게 힘들다. 그러니까 이번에 풀 때도 RP로 풀었죠. 회수 가능하게. 근데 보통은 금리를 낮추죠. 금리를 낮추면 사람들이 예금을 안 하니까 이게 좀 더 시중에 돌 테고, 그 다음에 대출을 해서 또 시중에 돌릴 테고, 그러면 유동성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거품이 생기죠. 특히 자산시장에. 그럼 어떻게 돼요?
경기가 회복됐을 때. 회복되고 있죠, 지금? 물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금리 인상을 해서 유동성을 회수해야죠. 그렇게 많이 풀었으니까. 유동성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다, 자산시장에. 금리 인하로도 극복 못할 정도의 경기 침체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은 진짜로 금리 인하에도 유동성이 경색이 되기 때문에 자산 가치도 상승하다 멈추는 거고, 사람들한테 돈이 없으니까. 그 상황에서 거품이 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품이 낀 상황에서는 경제가 침체가 되든 회복이 되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다. 거품이 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양털깎기 이야기가 요즘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학창시절에 두발 자유화 없었을 때 3cm 밀어, 3cm 밀어, 군인 까까머리처럼 그렇게 막 자라날 때마다 밀어요? 아니죠. 털이 충분히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했다가 그 다음에 깎아서 회수해 가는 것, 이것을 양털깎기라고 2008년에 중국의 경제학자 숭숭빙이 화폐전쟁이란 책에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죠. 이게 뭐예요? 법을 만들고 양털깎기 들어간다. 법을 자체가 양털을 키우고 그 다음에 싹 그걸 회수해 가는 거예요. 누가? 기득권들이. 미국이 그래서 이번에 유동성을 엄청나게 푼 게, 미국이 풀면 다른 나라는 따라서 풀 수밖에 없죠. 세계적으로 다 풀게 한 다음에 싹 다 회수해 가겠다. 미국에서 양털깎기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그만큼 유동성이 과하게 풀렸다는 거죠. 그런데 과하게 풀렸지만 사실 유동성이 돌진 않고 자산시장에만 들어갔다. 이런 시장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가 아닌데 유동성 장세라고 해서 자산시장 거품 키워놓으면은 누가 깎아가요? 영끌들 사는 동안 누가 팔았어요? 다주택들이 팔았죠. 그들이 양털깎기 하고 있는 거예요. 5대 금융위기, 미국 경제대공황, 위기의 원인. 자, 근본이제 이미 폐지됐으니까 요건 주제치고 뭐요? 금융감독 미비. 맨날 저기 자본주의 시대에 뭐 금융감독을 하고 있냐, 시장에 냅둬라, 부동산 분석은 하지 마라. 감독이 미비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긴축정책 이전에 과잉 유동성이었죠. 그리고 소득 불평등 확대되고 있다.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죠. 그러면서 터진 거다. 이거 뭐 영국 대신한 패권국 이미 얘기 끝났고, 관세율 인상하고 있죠, 이미. 저축 대부조합 위기, 이거 부동산이에요. 조합 설립해가지고 저축은행처럼 이때 금리가 낮았으니까 변동금리로 빌려서 고가의 고정금리로 주담대 같은 거 해준 거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빌린 금리가 빌려주는 금리보다 더 높아졌어요. 엄청나게 파산했죠. 금리 상승, 그리고 부동산 투기 확대, 그리고 불충분한 금융감독. 똑같은 이야기 나오고 있죠. 북유럽 3급 금융위기 똑같아요. 금리하고 규제 완화해가지고 부동산에 버블 엄청나게 생긴 거다. 결국에 불충분한 금융감독, 금융긴축, 금리 자유화로 자산 버블. 일본 금융위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버블. 장기간의 금융 완화 정책으로 버블이 생겼다. 무리한 대출 경쟁 들어갔죠. 그런데 급등했는데 긴축 정책 나왔다. 기업부채 과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과다죠. 기업부채가 아니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일본 부동산 버블은 땅에 많이 들어갔고 그 땅을 기업들이 많이 샀죠.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 버블은 아파트에 많이 들어갔고 그 아파트는 가게들이 많이 샀죠. 부채가 과다돼서 망한 거다. 서브프라임 하도 많이 설명해서 말할 것도 없죠. 금융 완화 정책으로 돈 저금리를 엄청나게 풀어놓고 대출 경쟁 똑같이 들어갔고, 근데 자산 가격이 급등했는데 긴축 정책이 나와서 망했다. 미흡한 감독 체제가 문제다. 항상 가계부채 급증했고 공통되는 사항들 다 보이죠. 완화해서 버블 하고 여기서 감독 똑바로 안 하죠. 그러니까 감독기구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블 형성이 촉진되었는데 긴축하고 규제 강화, 그러면 붕괴되는 거예요. 바로 붕괴돼요? 바로? 안 되죠. 그러면서 요 수순으로 흘러간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서 여기 넘어가면서 이제 금융 긴축 및 규제 강화에 따른까지 넘어왔어요. 이제 버블 붕괴만 남았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버핏 지수 쭉 올라갔잖아요. 지금 IT 버블 때보다 더 올라갔어요. 자산시장 거품이라는 거죠. 부동산 가봅시다. GDP 대비 시가총액이 IMF 때는 뭐 아시아 전체적으로 터졌으니까 세계 전체적으로 터졌을 때 234%였는데 지금 263%예요. 더 올랐어요. 리먼 때보다. 가계부채, GDP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율 61%, 압도적이죠. GDP로 나눈 금액이며 주담대, 전세금, 전세자금 대출. 우리나라만 전세자금 대출이 있으니까 사실상 주담대 받아야 되는데 전세금으로 메꾸고, 왜냐면 외국은 주담대 받아서 월세로 축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담대 대신에 전세금으로 메꾸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금도 엄밀히 따지면 주담대죠.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합치고 보니까 어때요? 리먼 때는 미국보다 덜 했는데 지금은 미국을 압도적으로 넘어서고 있다. GDP 대비 가계부채 2020년 2분기 기준이죠. 98.6%. 전세 합치면 어떻게 돼요? 100% 육박. 이거 2020년 기준이고 21년 넘어오면 어때요? 이미 100% 넘었죠. 근데 여기다가 전세금 자체가 40% 이상 차지하죠. GDP에.
요거 합치면 압도적인 일이다, 세계에서. 가계부채가. GDP 추월했어요, 이미. 요게 101.1%인데 여기다가 전세자금 대출 더하면은 150%에 육박한다. 전세 보증금도 빚이잖아요. 거품 엄청나게 심하죠? 결론, 인플레이션? 이것이 실물가치 상승과 화폐가치 하락이기 때문에 집값 오른다? 이건 개소리고, 모든 금융위기 때 뭐예요? 완화, 거품, 규제 및 유동성 축소. 이 유동성 축소를 뭘 보고 시키느냐? 물가 보고 금리 올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붕괴. 항상 이래왔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붕괴 직전이다. 부동산은 다른 자산처럼 바로 안 나오고 타선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리먼 때도 주식 먼저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가고 부동산은 그 뒤에 천천히 떨어져서 장기간 계속 하락했죠. 근데 코로나 때 요거 한번 겪었죠. 그런데 부동산은 계속 오른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게 머지 않았는데. 영화 빅쇼트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예측한 사람 마이클 버리, 상황이 이렇게 됐다 라고 해서 이야기하고 크게 걸죠. 떨어지는데. 그래서 빅쇼트잖아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되지 않고 2년은 더 갔다고 그랬죠. 왜? 기득권들이 팔고 빠져나갈 동안. 그리고 그런 시기가 이미 지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고 빠졌고 시중 부동자금이 2019년 10월부터 급격히 증가했다는 소리는 그만큼 다 현금화하고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붕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집 사라, 지금 집 사지 않으면 벼락거지 된다, 영끌에서 집 사세요, 이런 말에 넘어가셔야 되겠어요? 모든 역사는 되풀이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